한세빈 교수의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의 발표를 맡게 된 기술능력 1-1조 서민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책 소개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다른 책들처럼 그렇게 많고 복잡하지가 않아서 사실 세 번까지 발표할 만한 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저자 소개부터 하자면 한세빈 교수고요. 다들 이제 세 번째 들으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술가 겸 경제학자로서 예술가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당하는 책을 쓰거나 논문을 집필해서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며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비추어지는 예술은 화려하고요. 다들 유명하고 부유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TV에서 보는 모습이 그렇고 실제로 우리 학교에 돌아다니는 강연분들이나 공연분들 보면 맨날 돈도 없는 것 같고 피곤에 찌들어있고 다 그렇습니다. 책의 초반부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술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자독식, 직장생활이 만에 맞지 않는다는 선입견, 이형 감수성향, 자만심과 자기기만, 잘못된 인식, 그리고 명예와 명성 같은 비금전적인 동상을 추구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이유는 글씨를 크게 써놓은 것처럼 승자독식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서 아주 부유한 소수 예술가와 매우 가난한 다수의 예술가가 생기게 되고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술계에는 많은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자금은 여기 쓴 것처럼 성공한 소수의 예술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고, 이걸 다시 말하면 소수의 예술가는 많은 부를 끌어모으고 성공을 하되 다수의 나머지 예술가는 가난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만 해지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쓸어 담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 너도나도 예술계에 뛰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술계에 더 필요한 만큼 일정한 수준의 예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보고 뛰어들면서 예술가가 과잉으로 공급되게 되고, 이는 지원을 n분의 1로 나눠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봐도 가난한 예술가가 대거 이렇게 투입을 되게 되면 지원이나 규모를 받는 면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비중이 큰 이유는 예술 세계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예술 자체의 존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가 저번에는 공연 예술을 예로 들어드렸지만 공연 예술이 아니고 대중음악이나 영화처럼 대량 복제가 불가능한 예술에서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와 각종 재단이나 기업들은 이러한 예술계의 재정 건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까지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 같은 경우에 요즘에 TV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비선실세 의혹으로 인해서 조금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죠. 어쨌든 좀 이렇게 방향이 나쁘게 됐지만 정부, 기업, 재단들은 이미 예술계에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술계에 대한 각계의 지원만을 보고 나도 저 지원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허황된 생각에 승자독식의 경우와 같이 너도나도 예술계에 뛰어듭니다. 그럼 똑같이 예술가의 과잉 공급 및 경쟁 체제가 손상되어 예술계의 소득 면에서 하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부자가 아닌 소수의 예술가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자 한세빈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후원의 혜택은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계의 승자독식을 심화시킨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예술가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지원은 필요합니다. 한세빈 또한 지원의 이면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현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지원을 당장에 끊어버린다면 지금 예술계에 자생력이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내용을 책에서 통해서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기업이나 민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예술계 인사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제가 원래 친박이 만족을 잘했는데 정병국 의원이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연예술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중 발췌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지원보다 국가적 예술진흥 정책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예술은 곧 후세를 위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이익 조건을 충족시키는 만큼 민간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예술로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상승을 시키는 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보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멀리 보면 예술은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인류를 더 높은 지평으로 안내하는 만큼 이를 위한 지원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견에는 당연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에 정부의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관으로 있는 최병구 씨의 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논쟁, 보물과 보현의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에 기초하여라는 글에 정부 지원 반대론에 대한 논거를 보면 예술계보다 더 화급한 곳이 존재한다 그래요. 여기서 화급이란 타는 불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급하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 체제의 원리에서 벗어난 특혜라고 해요. 사실 예술을 시장성으로 보면 이미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계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일종의 시장 경제 체제를 벗어난 특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원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같이 기본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하는 민간 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하면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번 빅런실스 의혹과 관련된 좀 블랙리스트는 관련된 경우인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의 통제를 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밝히며 이것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내용은 일단 최병구 정책관의 의견이 아니고요. 최병구 정책관이 보물과 보현의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론을 기초하여서 필자가 번역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인데 한스 헤링은 예술가와 경제학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대신 예술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만을 제시하는데요. 이 방향은 정부가 지원의 규모를 축소할 것과 지원을 조금 받는 만큼 예술계의 정원 제한을 신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계의 소득 개선 효과,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키자는 의견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은 거진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예술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국의 예술 지원 현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그래프고, 아래에는 문화 예술 융성을 위한 재단의 이제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지표입니다. 맨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 숫자가 써 있는 그래프가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2008년부터 지금 최신의 내용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폭이 가장 크고 지원되는 규모도 많습니다. 올해도 1조 5천억 이상의 예산이 문화예술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예술 융성을 위한 지역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도 설립이 점점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예술가의 지나친 빈부격차는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벌써 사라졌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국민대학교 미술이론 박사 임지원 박사님께서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임지원 박사는 예술가가 필요할 때라는 책을 발표하신 분인데요. 예술가들의 대화라는 책을 발표하신 분인데요. 예술가가 필요할 때란 본인의 칼럼에서 이처럼 밝히고 계세요. 이걸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능력은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에 저임금 혹은 무료로 참여를 요구, 즉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페이를 요구를 하는데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전시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져 버려 쉽게 거부할 수 없게 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비단 민간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들 TV에서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현 정권은 지원을 빌미로 사실상 검열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 나름 제 생각으로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죠. 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표현 및 자유 억압으로 인해 검열로 인한 행정적, 지원 철회로 예술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4년 한세빈 교수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노동하는 예술과 예술환경의 조건 심포지엄에서 구조적 빈곤, 왜 예술경제의 특수성은 계속되는가라는 강의를 하고 가셨어요. 여기서 한세빈 교수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예술가가 금전적인 것이 아닌 비금전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에 이어서 열정페이를 수용하지도 요구하지도 말며 요구하는 단체가 지탄을 받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참가한 예술가들한테 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시도는 개인의 범위에서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예술가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단체에 함께 대항할 수 있도록 연대를 맺어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예술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에 문화예술의 융성은 약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적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화예술 융성에 이거 역시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는 여기 뒤에 지금 살짝 넘어왔는데 책이 잘 안 보이네요. 존 피크라는 영국의 예술행정가는 자신의 예술행정론이라는 책에서 예술행정은 관계 국가의 연계 및 조정 영역, 그러니까 원래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예술은 이제 정부의 이제 행정적인 것과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역설한 팔길이 원칙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팔길이라는 것은 팔 길이만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거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즉 예술계와 정부가 일정 거리가 떨어져서 지원은 하되 예술계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길이 원칙을 예술문화 융성의 기초 근간으로 삼고 예술을 정치와 아니면 정부 이렇게 분리시켜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된 결론입니다. 예술가들의 빈곤 및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고 기업 후원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방금 바라봤던 우리나라의 문제처럼 자국의 예술 세계를 분석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 평가해서 여기서의 필요한 예술 정책에 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해서 문화예술의 융성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렇게 한다면 가난한 예술가의 집에도 빛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 좋았죠? 어떠세요? 승자독식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치? 승자독식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 최고의 아티스트한테만 지원하는 그 승자독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방적인 그 지원일 수도 있고 어떤 형평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거고, 만약에 승자독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술 교육이라든가 예술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급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된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승자독식에 어떤 그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어제 그 PT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술가들이 과잉된다, 뭐 사실은 지금 계속된 그 예술이란 거, 우리나라가 좀 잘 못 살았을 때 스포츠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치? 스포츠도 어떤 그런 엘리트 스포츠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만 운동시키고 그런 거야. 근데 일본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때? 대부분 다 운동이 좋아서 자율적인 클럽들이 운영이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럽에서 더 좋은 사람이 발굴될 수도 있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뭐 이게 언제 나온 책이지 이게?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
누가 발표하니? 언제 나온 책이야 이게? 1960년. 1966년도에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이야, 논문. 오멀과 보엔이 쓴 논문인데 다음 발표로 너네가 준비하고 그래서 요 책의 기준에서 지금 그 아까 발표를 해준 내용이 그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정봉구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 예술은 공공재적 성격이다. 소비재냐 공공재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건데 소비재일 수도 있지만 공공재일 수도 있거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야 된다. 문화적 유산이고 국가 브랜드를 향상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뭐 인류에 기부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병구 의원보다 더 깊은 고찰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예술은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본 권리 아닌가. 기본권의 입장에서 간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 거야. 좀 더 이야기했지. 우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뭐 화장을 안 하고 오잖아. 그치? 평상시 화장하다가 그 남자들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아? 기본권이 좀 무살되고 있는 거거든. 여자들이 예쁘게 화장하고 나면 너무 보기도 좋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야. 옷을 우리 북한 사람처럼 똑같이 유니폼처럼 입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치? 그러니까 예술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남자들도 뭐 머리 스타일하고 파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 어땠을까 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병구 정책관이 이야기한 것들 반박을 하자면 예술보다 시급한 것이 많다. 물론 지금 뭐 쪽방청에서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예술을 지원하고 축제를 지원하냐 이해가 돼요. 하지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권이 끝난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960년대 논문을 가지고 최병구 연구원이 발표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좀 더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시장 경제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상업적으로 들어갔을 때 시장 경제 원리에 적용되는 거지 순수 예술로만 봤을 때는 시장 경제 논리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그거에 대한 반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민간 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민간 지원을 받게 되면 민간 지원을 받은 데에 대한 통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정부 지원 받으면 정부 통제 받겠지. 그 민간 지원 받은 민간 지원의 통제를 받아 안 받아? 밝히는 건 받긴 하는데 조금은 이제 해가 덜하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 두 개를 당연히 보자면 민간 차원의 지원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는 내용. 물론 그 최병구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민간 지원을 활성화시키면 실제로 세금 감면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면 가능할 거야.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좀 확대되길 원하는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정책이 발된 게 아니라 메디치가에서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시작한 거지.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지, 후원. 내가 얘가 너무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얘를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누구야? 미켈란젤로. 그 사람도 그런 후원자가 있었던 거지. 그 안에 들어와서 처음엔 거기도 못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먹는 거 자는 문제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거지. 그래서 예술 작품이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거는 이제 예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조금 이따 발표할 모멀에 대한 얘기처럼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뭐가 생겼어? 전미예술기금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럼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자. 그래서 NEA라는 전미예술기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데다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아무튼 조금 더 이제 한쌤 교수가 2014년도에 왔을 때 왜 왔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왔어.
왔는데 그 사람 블로그에 한국 왔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메시지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 대학이랑 성균관 대학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했어. 나도 가서 듣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그 맥락에서 쭉 이어오는 과정이고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정책적인 부분들과 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존 피크라는 분이 이제 8길이 원칙이라는 부분, 8길이 원칙이 어느 정도 한 보 정도 거리죠, 그렇죠? 한 보가 되게 중요하거든. 앞서지 않고 너무 뒤에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거리. 그 남자들 군대 가면은 보조할 때 한 발짝 뒤에서 경험하잖아. 그렇죠? 오른쪽 뒤에 바로 돌아봤을 때 옆에 있는 만큼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가들과 너무 가까이에서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 언제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자. 이게 그런 원칙이지 않을까. 존 피크의 이야기들은. 아무튼 발표 잘했고요. 이런 식으로 발표한 부분들을 한 책 갖고 여러 책들을 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분들, 또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적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뭐 민철이 말고 또 다른 친구들 누가 있을지 발표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현진이, 주홍이, 저랑 옹준이, 재영이. 주홍이는 아직 안 왔네? 네. 현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번 발표하고 나서.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떻게 생각해? 정부가 예술가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만든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예술가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모순 같은 정책을 지원했던 프로그램들이 모순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예빈 교수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야. 그 부분들이 여러 학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대가 바뀌면서 첫 스타팅은 어쨌든 보험을과 보행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찰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부에다가 제안할 때도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이라든가 학술지나 이런 페이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박경배 교수의 어떤 논문에 의해서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 그게 필요한. 지금 아무도 깃발 꽂은 데가 없어.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나 학설들이, 그렇지? 그래서 사례 분석을 좀 더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냥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가 잘 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태양의 서커스 이런 거 말고, 태양의 서커스가 망했는데 마카오에 있는 하우스 오브 댄스 마르치라고 본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처럼 공연적 흥행도 있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그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된 것들. 우리나라의 명성황후 같이 좀 뉴욕에서 공연하지만 한국 사람들만 와서 공연 보는 이런 거 말고 미국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공연인데 국가 이미지, 국가적 수치 있지, 수치. 뭐가 있을까? 응?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편 전쟁이 굉장히 수치였겠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노골적이지 않고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돼서 국가적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 또 국가가 하지 못하는 외교적 역할들을 예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들은 아주 다른 이야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해돼요? 이번 이런 수업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찰해보려는 거야. 그래서 현재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잖아. 사드 문제도 사실은 그렇지.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못 가고 있잖아. 이번에 악동 미션 말고는 거의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그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실제로 예술로 하기가 더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고찰했으면 좋겠어요. 민철이가 세 번 발표할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발표해도 할 게 더 무지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자,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다음 주
자기가